장애인에게 있어 여가란 무엇일까라는 질문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여가, 이 주제, 우리가 같은 시니어와 중증 장애인에게 쉽지 않은 주제라고, 어, 주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끄집어 가지고 왔습니다. 호랑이는 무서워도 코털은 건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여가, 여유, 잘 사는 힘이자 강한 마음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은 놀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도 어른들은 여가, 놀 권리를 반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를 여가로 정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앞장에서 보여드렸던 장면도 여가에 대한 그 내고를 한번 만들어 봤었고요. 이것도 AI로 작업을 해봤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다양하게 토끼도 해봤는데요. 대뜸 물어보면 여가가 뭘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여러분께서는 여가가 어떤 의미로 다가가시는지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잠을 자면 처잔다고 하고 미친 듯이 해야, 그리고 죽을 만큼 해야 나중에 그러니까 여유로운 삶이 보장된다고 계속 저희를 속이고 있는데요. 뒤에 익숙할 만큼 들어와서 여가 시간을 갖는다면 불안감부터 갖는 정서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나?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물려주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로 그리고 질환으로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복지관에서 대기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의 끝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병원을 한 번 가면 기다리다가 지쳐서 집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가 동영상이나 TV를 보는 거죠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쉬는 게 쉴 때 뭐 하세요라고 하면 TV 보는 거, 그리고 게임하는 거라고 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풍요로움을 선사해주는 다양성과 여가는 진짜 어디에 있을까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 가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룬 리서치나 연구 논문, 매스컴을 통해 알려진 이슈들을 모아서 취합해 보니까 오늘 보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AI가 표로 작성을 해준 거였거든요. 그만큼 내면적으로나 사람들 관계에서나 그리고 저희 신체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유익을 주고 윤택가sam을 제공하고 해줄 수 있는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에도 우리가 여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고, 그리고 먼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여가를 뒤로 미루고 소외시켜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화가 하에 혼자 외출을 어려워하는 중증장애인이나 디지털 소외 시니어분들이 될수록, 그러니까 고령화가 될수록 IT 기기들은 발전을 하니까 어려움을 겪고 쓰지도 않고 그리고 아날로그 쪽에 더 익숙한 고령 시니어분들수록 접근성이 높아서 어려움을 겪는데 현실적으로 AI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가라고 얘기를 하면 사치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입니다. 어, 지금
제 경우도 저는 중증장애인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강사로 그러니까 활동하면서 그리고 여가라는 공간에서 스펙을 쌓고 김승연이라는 존재를 증명하면서 많이 보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여가가 시간이 생길수록 나를 개발을 해야 되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고 내가 강사라는 그리고 무언가 내 이름표를 그러니까 이름만큼 해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지금도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중에 내가 좋아서 한 일 몇 가지가 있으셨나요? 화면에 보이는 장면들은 제가 1월 달서부터 3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죠. 어, AI 콘텐츠 크리에이터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과 스터디 하면서 그러면은 뭐를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전시회를 열었었는데요. 그분들한테는 첫 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전시회도 열었고, 그 다음에 어, 했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여가 활동이 삶의 질이 어떤 것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퀴즈를 냈었는데 지금 시간상 제가 3번이라고 지금 미리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어, 삶 속에서 여러분들 삶이 내가 좋아서 한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기분이 남겨졌는지, 그리고 조금은 웃음이 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편안했는지 그 감정을 되살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여가 프로그램과 수요, 우리가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이 필요성인데, 예,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2025년 65세 이상이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한다고, 그리고 초과했었고요. 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중증 장애인과 그다음에 몸이 불편한 그 시니어분들은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면 여가 시간이 있어도 그 시간이 정말 장애인 당사자가 에게 맞는 시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맞춰준다고 해도 또 미흡한 분이 많죠. 여가는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감정을 남기고 또한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내면의 힘을 단단하게 해주는 그 방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시간이라고 할까요? 어, 그러한 순간들인데 그러한 여가가 고령의 신녀나 그 중증장애인은 오히려 깨지지 않는 유리 천적 같은 벽이라고 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고령자를 위한 여가 생활과 장애인을 위한 여가 생활을 제가 나름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개씩 나눠봤는데 고령자를 위한 여가 생활은 건강직례 사회적 상호작용, 인간관계, 그러니까 친인척 관계들이 이제 계속 멀어지고 하니까 이제 이웃 간의 관계 그리고 또 사별하신 분들이나 이별을 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옆에 지인들 그리고 친목 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친하게 되신 분들을 위한 상호작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데 예, 장애인을 위한 여가 시점은 어, 접근성 어차피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이 아직까지 잘 돼 있지 않음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계절 맞춤을 진행해 준다라고 하는데 예,
프로그램들이 교육과 훈련, 즉, 어, 제가 1강에서 주거 환경 디자인 강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어, 끝나지 않은 훈련과 그러니까 자립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고령으로 장애를 겪게 되는 장애인분도 그렇고, 그리고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도 그렇고, 여가를 즐길 때도 자립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거는 각자의 생각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2020년도 복지부 실태조사하고 2023년 사회조사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그 조사라서 중복으로 응답했던 부분이라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 생활 만족도는 평균 3.3% 정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평균 이제 계속 높아지는 거죠. 지금도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복지 이제 혜택들이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 이동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고 또한 그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아, 이제 뭔가를 프로그램 참여를 하려면 본인 당사자가 가야 돼요. 남이 신청을 해주면 안 돼요. 전혀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장애가 몸이 불편해서 하고 싶지 않아서 몸이 불편하니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좌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 좌절감을 느끼고 싶지 않은데 하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도 해야 된다. 하라고 강요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외출을 하고 싶은데 뭔가를 하고 싶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어,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어, 생활 만족도는 높아지는데 장애의 전반적인 행복감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TV를 88%, 그리고 휴식을 72%, 사회활동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20% 정도가 경증 장애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느 정도 케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 이 부분은 이제 문구들을 이제 추진 전략을 봐주시면 그 8가지가 나오는데요. 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들이 이 2차 기본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지금 1차 계획과 추진 전략에 압축을 해놓은, 그러니까 8가지를 4가지로 그냥 압축해 시켜놓은 느낌을 저는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변한 것은 없이 문구와 그냥 문구만 바뀐 계획과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에 가까운 일들인데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표한 계획이니까 국가가 계획에 맞게 그리고 예산에 맞춰서 차근차근 잘 해주기를 바라고 집행되어 가는 과정을 이제 투명하게 밝혀주기를 저는 이게 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바람이기도 하고요. 이 표를 보시면 장애인은 여전히 집콕하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TV 보거나 아니면 쉬밍을 하는데 장애인은 여전히 집콕입니다. 다른 여가 생활은 맨 끝 수준이고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에일블 뉴스에서 기사한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고령화가 되는 이제 고령 장애인이나 고령으로 장애를 얻게 된 시니어분들도 어, 문화생활 중요소는 50% 이상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데 어, 여가 시간에 접근을 못해요. 문제는 사회적 장벽이 이 시스템과 구조에 있어서 센터랑 문화센터들 그리고 영화관들은 있는데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하지 않으면 그리고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타인이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라서 고령이 될수록 시니어들이 여가를 어디서 보낼까 생각 이제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조금 이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여가를 좀 즐기시다가 이제 고령화가 되면 사회활동이 불편해지니까 여가하는 분들은 줄어들고 그만큼 이동이 불편해지고 자기를 케어를 못하니까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서 친목 활동을 하면서 서로 도움을 받고 식사 서비스를 받는 경우. 왜냐하면 자기 혼자 식사하기가 어려우니까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친목을 하는 추세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지금 25년도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인복지시설 같은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거의 내용들을 보면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만 봐도 저도 지금 한 손만 그러니까 양손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럼 저는 여기서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예, 프로그램 중증 장애인들이라든지 고령 장애인분들은 참여할 수가 없죠. 예, 그런 어려움들, 그러니까 경증 장애인분들하고 좀 활동이 가능한 시니어분들한테 중심이 된다는 거에 조금 아쉬움이 크죠. 신청도 어렵고, 이동도 어렵고, 낯선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부담스럽게 만드는 제도라는 거죠. 어, 질문인데요. 그러면 한국과 외국은 어떻게 다를까? 예,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다 모아봤더니 이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게끔 신체 활동을 중심이고 정신적 자극형이고 창의적인 취미고 기술 기반의 경험 그리고 기술 기반의 경험이 뭘까 했더니 이 자기 집에 보통 목공이라든지 아니면은 작업실이 따로 있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컴퓨터를 잘하면 컴퓨터 조립을 하는 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방들 이제 있고 뭐 저희 창의적 취미는 이 사람이 운동선수인데 법조인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연계적 단독 활동. 그러니까 자기들이 혼자 있으면서도 사회적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공동체적 프로그램이 잘 형성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공동체 그리고 어, 집단성 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면서도 어, 개인적으로 보면 소극적 여가활동 50%가 미디어를 그냥 활용하는 거 그리고 어, 그 고립
고립된 이제 문화, 그리고 나이면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해지니까 이동이 불편해 혼자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도움을 해달라 그러면 그게 민폐인 것처럼 생각하게끔 하는 그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어, 50, 그러니까 중장년이 될수록 40% 이상 다양한 열가를 즐기고 싶고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외국의 경우는 보시면 적극적으로 이제 상호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여가를 즐기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존중이라는 부분이 더 작용하지는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 표를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저희 한국도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시니어분들 당사자에 맞게 여가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 대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 수업 통역자분들이 의료 그 용어들을 몰라서 실수하는 것보다 의료진 분들이 수화를 함으로써 실수를 이제 환자 간의 실수를 덜 일으킬 수도 있고요. 발달장애인들이 모여서 독립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장애인을 알리는 경우, 그리고 강아지 아시죠? 초코라는 강아지가 유튜버에 유명한데 그 공감하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고 지금 이제 제가 교육 활동하고 강사로 활동하면서 제 재능을 가지고 교육 교재도 만들고 그다음에 굿즈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서 일상 속에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과 중증 장애인들을 이웃으로서 동료로서 사회적 벽을 높여져 있는 장벽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아까 화면에 보였듯이 이 공동체 활동도 기획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AI 기반 지금 그 시각장애인분이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처럼 AI 기반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활동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니, 그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는 그 일상 지원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의식주를 지원하는 부분에서만 일상생활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을, 사진을 보시면, 개그 콘서트에서 제가 아는 노래 코너에서 통해서 수화가 어떤, 언어인지, 그리고 수화를 지원함으로써 접근성이 고려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음, 사람에게 잠이 필수인 듯이 여가도 치유의 도구, 그리고 나와 너, 그리고 타인의 관계에서 정점, 그리고 나만의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도 여가가 그냥 심시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러니까 나는 쉰다라고 생각하면 오해라고 어, 오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가는 다시 릴렉스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건강도, 관계도, 자존감도
여과 없이는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